정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요즘 같은 때는요. 슈퍼맨, 배트맨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존경하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예술계 쪽도 아니고 위인도 아닌 CEO, 이 기업의 CEO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심각한 취업난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공통점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꼭 일어난다고 합니다. 4시에서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한 아침 7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새벽 시간에 집중도 잘 되고 방해받을 일도 없어서 굉장히 효율이 높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얼리버드 신드롬이 좀 있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 준비생들 역시 일찍 일어나서 정말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꼭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면서 노량진 특강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공부하시면서 혹은 이렇게 취업 준비해 나가면서 롤모델, 멘토가 있으면 참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예슬 학생 어떻습니까? 멘토 있어요? 멘토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네. 제가 좀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누구예요? 진부하지만 네. 저희 아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 네, 저희 아빠도 공직에 계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닮고 싶은 점도 있는데 인생 선배로서 닮고 싶은 점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짜투리 시간을 되게 허투루 쓰지 않으세요. 뭐 하세요? 책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책을 한 2-3권씩 늘 차에 가지고 다니시고 네.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이 항상 계셔가지고 어떤 일이 이렇게 있으면 내일 할 일, 앞으로 할 일들을 포스트잇에 되게 다 써놓으시거든요. 되게 깜빡깜빡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성수 교수님은 세무사로도 활동을 지금 하시잖아요. 세무사 시험도 진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하시면서 어떤 멘토나 뭔가 길잡이가 될 만한 어떤 사람 있었나요, 혹시? 이순신 장군님을 가장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계 시간이지만 이순신 장군님 존경했던 이유가 그분의 삶 자체도 좀 드라마틱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리더십도 리더십이고, 그다음에 또 명량대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에서 수군이 이제 일본한테 이제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박살이 나고 12척 가지고 일본군 333척을 격퇴한 그런 업적도 중요하고 하지만 네. 그분 그 개인적 사생활도 매우 청렴하고 매우 이제 정직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공무원을 준비한 학생들 또 현직 공무원들은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에 대한 길,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 위인들 속에서도 우리가 현재에서 좀 본받고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할 그런 점들이 참 많습니다. 또 부모님을 꼽아주신 것처럼 부모님한테도 배울 점이 참 많으니까 힘들 때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변에 멘토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회계학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무원 회계학 특강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상, 재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분할 때 처분손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처분손익의 계산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처분손익은 처분가, FV는 이제 페어 밸류의 약자예요. 공정가치로 처분할 테니까요. 처분가에서 이제 장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처분손익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장부 금액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니까 취득 원가 10만 원인 비품을 또 감가상각 누계 2만 원. 자, 현금 15만 원을 수령하고 처분하였다. 처분가는 15만 원 수령했으니까 처분가는 15만 원이죠. 그리고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 10만 원에서
누계액 2만 원 차감하면 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5만 원에서 8만 원 차감한 7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된다는 거죠. 처분 이익이 될 거고요. 자, 분계는 이렇게 돼요. 현금을 수령하니까 차변에 현금이 15만 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비품을 취득 원가로 감소시켜야 돼요. 취득 원가인 1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분계 상태에서 대변에 있기 때문에 차변으로 감소시키고요. 제거할 때 반대 자리로. 이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처분이익을 계산하는 거는 장부 금액을 찾는 거가 관건이라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실제 이제 수업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자,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이 그림처럼 우리가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을 알면 돼요. 처분 시점이 X2년도 말이라면 FV, 여기 처분가예요. 그럼 바로 요 장부 금액, X2년도 말의 장부 금액, 요 둘의 차이가 처분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득원가에서 X1, 2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분계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공무원 시험 문제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계를 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시험 문제에서 분계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많은 풀이를 접근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푼다.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이렇게 처분가에서 장부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할 때 처분가, 장부 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그 차이를 처분 손익이라 그러고 그를 바로 우리가 그 처분 손익에다 세율 곱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근데 넘어가시고 이번엔 유형자산 손상을 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던 자산이다 보니까 손상이란 건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확 떨어지는 거예요. 뭐 화재라든지 아니면은 수해 이런 걸 통해서 자산의 가치가 확 감소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손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손상은 이렇게 외적 손상도 있지만은 이게 물리적 손상을 말해요. 법률적 손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사용할 수 있는데 법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은 가치가 확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손상이다. 그래서 매 보호기한 말마다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거가 있으면 해수 가능액을 추정한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장부 금액이고 해수 가능액이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해수 가능액은 장부 금액보단 낮은 금액이 돼야 돼요. 해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 돼요.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이 해수 가능액이다. 회계에서 둘 중에 큰 거는 거의 없어요. 얘가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이다. 순공정 가치라는 표현은 공정 가치에서 예상 비용을 차감한 거예요. 공정 가치니까 시세를 말하고 있는 거고 시세. 사용 가치는 이제 이 자산을 사용하면서 나타난 가치인데 미래 현금 흐름. 자산에 있으면 미래 현금 흐름이 있겠죠. 그 현재 가치가 사용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토지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주택이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부동산 같은 데 물어보겠죠. 사고 싶을 때. 얼마예요? 물어보면 예를 들어 2억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터무니없이 이런 말을 반문해요. 왜 2억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원래 여기 시세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아, 시세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국 같으면 렌트맵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점점 이게 만들어지는데 어느 지역에 뭐 몇 년 된 이제 어떤 뭐 주택은 뭐 이게 렌트, 임차료가 있다면 임차료가 얼마라는 게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 임차료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 뭐 30년에 30년, 20년, 20년 이게 정해져 있다. 그를 미래 현금 흐름이니까 현재 가치하면 사용 가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 가치가 매우 객관적인 공정 가치의 측정이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둘 금액 중에 큰 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 이렇게 아까 그림의 장부 금액을 해수 간액에 조정하겠죠. 장부 금액이 해수 간액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손상은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다시 앞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 장부 금액을 해수 간액에 조정한다. 떨어지니까 자 자산이 감소하는 거고 차변에는 손상차손이란 비용으로 인식해요.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과 같이 자산 차감 항목에 속해요. 자산을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줄인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손상차손 환입을 볼게요. 손상차손 환입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물리적 손상은 좀 힘들고요. 법률적 손상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손상차손 환입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유럽 EPL 같은 풋볼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같은 그런 팀에 보면 선수들이 되게 많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선수들을 볼 때 자산 구분할 때 유형 자산 쪽 구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니까요. 사람이지만 사서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산 온 금액이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계약 기간이 내용 연수라 볼 수 있어요. 계약 기간까지 얘를 통지할 수 있으니까. 그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도 있을 거고요. 나이를 먹으면 좀 떨어지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상당한다 그러면 갑자기 손상당하고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좀 1년 있다가 뭐 다시 부활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될 수도 있겠죠. 환입 상승하는데 이 환입은 여기 한도가 있어요. 이 손상 직전의 장부 금액선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 내 환입이 이루어진다. 자, 환입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대변은 손상차손 환입 수익 잡고요. 차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이란 자산 차감 계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분계는 이루어진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자산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개념상은 올라가니까 자산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예제가 없으면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1년 1월 1일 잔존 가치가 0, 내역연수 5년인 기계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정해법으로 이제 감가상각했다. 정해법이 제일 쉬우니까.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고 잔존 가치 0, 내역연수 5로 나누면은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인데 쭉 10만 원 떨어져서 장부 금액은 4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기계 장치 손상 징후가 X1년도 말에 있다. 이때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상 검토를 실시하니까 순공정 가치 20만 원, 사용 가치는 15만 원이다. 둘 중에 어떤 금액이라 그랬어요? 광규 학생. 해수관행은 둘 중에? 순공. 맞아요. 큰 금액, 큰 금액. 네, 큰 거. 큰 금액. 20만 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수관행 20만 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40에서 얼마만큼 떨어지죠? 20만 원 떨어지겠죠. 20만 원 떨어진 걸 손상차손이라 해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렇게 가요. 이 20만 원을 기준으로 상각 라인이 바뀌어요. 이렇게 파란색 라인으로. 자, 그럼 20만 원이고 정해법이고요. 내용 연수가 4년 남았어요. 20만 원 나누기 4하면 5만 원 나오겠죠. 15만 원이 장부 금액인데 X년도 말에 해수관액이 4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40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한도 내 환입이라 그랬잖아요. 손상이 없었다면은 10만 원 더 상각돼서 3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른 15만 원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이다.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틀을 정하고 있으면은 그림 그려서 이렇게 푸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숫자가 들어가니까 좀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 후속평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 후속평가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적용한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원가 모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취득하고 감가상각만 하는 거죠. 근데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나타났죠. 원가 모형은 상각하고 손상하고 평가를 안 하는 방법인데 재평가 모형은 상각도 하고 손상도 하는데 평가도 해요. 평가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 IFRS가 적용이 됐어요. 상장사가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11년도부터 이제 통일이 됐거든요. 그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재평가 모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롯데 부지, 롯데 월드 부지 있죠. 잠실에. 그 부지를 1960년대 후반쯤에 얼마 주고 샀냐? 100억 주고 샀어요. 토지를. 100억 정도요. 근데 그 원가 모형이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100억이라는 거죠.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그대로 왔겠죠. 장부에는 얼마로 돼 있어? 그 토지가 100억이란 거죠. 장부 금액은 큰 의미가 없죠. 공정가치가 아니니까. 장부에 써 있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어떻게 한다?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공정가치 평가하면 100억이 아니라 지금 시세로 하면 최소 10조가 나와요. 그보다 좀 더 못한 땅이 한전부지인데 걔도 10조 정도의 어쨌든 뭐 현대 이제 매각이 된 걸 봤을 때는 10조 이상은 된다는 거죠. 10조라 하면은 10조를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 재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평가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기사가 이제 2010년도쯤에 나온 기사예요. 2011년도부터 도입이 되니까요. 읽어보죠. 뭐 대한도시가스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7-1회 54 필지의 뭐 어딘지 모르겠지. 어쨌든 대한도시가스라는 회사죠. 자산 재평가 결과 총 1,425억 원의 재평가 차익이 발생했다. 원가 모형 적용했는데 재평가하니까 1,425억이 자산이 탕 튀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산의 총 1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엄청난 크기라는 거죠. 17.6%라는 건. IFRS에서 유형자산 후속 측정에 대해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 유형자산을 보고기간 만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롯데부지라면 10조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재 장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 가격이 시가로 재평가되면 토지 건물 가격 증가에 따른 자산 금액에 급증하게 된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거 말 이해되시죠? 이런 착시 효과를 노린 기업의 유형자산 재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전체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이 74%나 차지하고 있는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이 당시에는 대한통운 이 택배 회사였는데 이게 2011년도나 12년도쯤에 합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팔렸어요. 이 당시에는 여기가 M&A 시장이 가장 최대 하두였거든요. CJ통운에 이제 CJ로 이제 팔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장부금에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가액을 시가로 막 재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업 M&A, 기업 인수합병이죠. 예. 그래서 시장의 최대 하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통운이 유형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토지 건물의 가격이 증가해서 자산 금액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뭐 경제면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아는 것만큼 보여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기사인데 내가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보면 아 이게 대충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가 이걸 이제 조심하라 그러는데 부동산 건물 등의 유형자산 재평가를 해 기타 포괄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기타 포괄이익이 자본이에요.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 비율 등의 재무 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 비율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재무 비율에 따라서 뭐 CEO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뀔 수도 있고 투자 받을 때 금융권이나 이런 투자 받을 때도 이 재무 비율 갖고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많이 보는 비율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가 되는 비율인데 자본 순수한 내 거죠. 순수한 내 거와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100%라고 하면은 나는 가지고 있는 거와 비치게 똑같아진 상태가 된 거고요. 100%가 넘어가면 이제 부채 비율이 부채가 더 많은 거지 자본보다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개선시켜 줄 수 있다. 왜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고 그걸 자본의 증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채는 고정된 상태에서 자본이 팍 튀니까 부채 비율이 좋아지겠죠. 어쨌든 이게 개선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계상 수치일 뿐 기업 실제 가치가 좋아지는 거 아니므로 간과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재평가 모형 보도 자료를 봤고요. 자, 다시 보면은 정리할 때 유형 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형 자산 분류별로 적용한다. 자산별이 아니다. 이 말은 토지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모든 토지는 다 재평가 모형. 건물이 원가 모형이면 모든 건물은 원가 모형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산별은 이거죠. 토지 A는 재평가, 토지 B는 원가 모형 이렇게 하지 않고 분류별로 적용한다는 거. 예, 그다음 재평가의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 그림을 둘로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간단해요. 재평가 회계 처리는 여기가 장부금액선이에요. 이렇게 장부금액선. 장부금액선. 우리 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금은 토지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는 상각 안 하니까 직선으로 뻗어나가겠죠. 옛날에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은 쭉 뻗어나가겠죠. 이 위로 변하면은 바로 자본이고요. 밑으로 변하면은 손익으로 처리해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예제는 이렇게 돼요. 장부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공정가치 상승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자산은 증가한 거고 그러면서 뭘로 한다? 이 장부금액 위면은 우리가 자본 처리해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란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라고 한 거죠. 떨어지면 우리가 장부금액 기준하는 거예요. 장부금액까지 떨어진 거는 자본의 감소, 이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 이하로 떨어진 건 손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S가 재무상태표의 약자였어요. 밸런스시트의 약자고 자본이란 여기서 의미를 갖고 있고요. IS가 이제 손익계산서의 약자예요. 손익계산 수익 비용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비용이다.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자본, 밑으로 가면 손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가니까 자본, 여기는 장부 금액까지는 자본의 감소, 이하는 손익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장부 금액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손익이 되는 거죠. 비용이 되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장부 금액까지는 손익, 초과 오른 건 자본으로 처리한다. 이게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예요.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엄청 상승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로만 뻗어간 형태만 있을 거예요. 현실은 시험에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적용할 때는 장부 금액 기준으로 위면 자본, 밑에면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처분 손익을 푸는 문제인데 2016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계산 형태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015년 4월 1일 기계를 8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연수 5년, 잔존가치 5천 원.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리고 언제 16년 10월 1일 날 4만 3천 원에 처분했다. 처분 손익 물어보면 장부 금액을 찾는 게 키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연수학계법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취득원가 8만 원에서 잔존가치는 빼요. 5천 원은 빼겠죠. 그래서 5천 원 차감하고 5년이네요. 5년. 5년이면은 연수학계가 5, 4, 3, 2, 1, 15가 나오죠. 1차는 5가 되잖아요. 맞죠? 기간은 공무원 시험은 이게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1일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 1년 6개월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1년 7개월 이런 거 안 나와요. 왜냐면 계산기를 못 쓰다 보니까 1년 6개월이다. 그래서 15분의 5 이게 1차 연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1년을 먹은 거고 두 번째 1년 6개월이니까 같이 8만 원에 5천 원 빼고 15분의 4 연수학계법 1차는 15분의 5 제일 큰 거, 두 번째 15분의 4 이렇게 가니까 15분의 4 곱하기 12분의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3만 5천 원이 감가상각비의 합계 누계액이 돼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8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만 5천 원 차감한 4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처분손익 다 나온 거예요. 처분가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을 뺀 금액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면 처분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2천 원이 된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손상 관련된 2016년 지방직 9급에 대해서 나온 문제예요. 자, 그럼 답도 같이 올려볼게요. 15년도 초에 취득원가 85만 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원가 모형을 적용하였다. 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은 5만 원이다. 정해법에 의한다. 16년도 말에 손상지우가 있어서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가 다음과 같다. 16년도 말에 인식할 손상 차수는 얼마일까요? 물어봤죠. 그럼 16년도 말에 장부 금액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15년도 초에 85만 원이고 16년도 말까지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나마 얘는 여기 보시면 정해법이라는 게 좀 쉬운 거죠. 그래서 85만에서 5만 원 빼겠죠. 80만 원. 내용연수 4 나누겠죠. 정해법이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2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15년도, 16년도 2차 가니까 4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나온 거예요. 요게 40만 원인 거죠. 요게 40만 원. 장부 금액 85만 원에서 취득원가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 빼니까 45만 원이 장부 금액이에요. 45만 원이고 둘 중에 해수 가능은 어떤 금액? 큰 금액이니까 35만 원 되겠죠. 답은 이거예요. 45만 원과 35만 원의 차이. 얼마만큼 손상차손이다? 10만 원이다. 이게 숙달이 되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이 장점이 있어요. 다른 과목보다. 답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누가 풀어도 이건 거예요. 자, 그다음 재평가 관련된 기출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15년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문제고요. 취득원가 5만 원이에요. 토지를 매입했다. 재평가 모형 적용한다. 14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4만 5천 원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5천 원의 단기 손실을 인식하였다. 15년도 말에는 5만 2천 원으로 추정된다. 15년도 말에 토지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자,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 답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실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5만 원, 4만 5천 원, 5만 2천 이걸 기억하고서 앞에 그림을 한번 가볼게요. 5만 원이고 4만 5천 원이었어요. 여기 떨어진 5천 원은 비용 처리했을 거고요. 4만 5천 원이 5만 2천 원 돼요. 그래서 7천 원 증가하죠. 그러니까 5천 원까지는 장부 금액 여기서 밑에서 변한 거니까 손익, 수익 처리하고 초과 2천 원은 자본 처리한다.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 말한 재평가에 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예요. 즉 여기서는 그래서 답은 분괴를 물어봤는데 자산이 7천 원 증가해야 되겠죠. 16년도 7천 원. 그러니까 이들이 다 답이 될 수 있겠네요. 1, 2, 3, 4가.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5천 원까지는 장부의 밑에서 변했을 때 수익이 돼야 되겠죠. 재평가 이익이 5천 원이 나와야 돼요. 이익이 5천 원. 여기네. 그다음에 초과되는 거는 자본이죠. 재평가 잉여금이란 자본이다. 그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처분손익, 그다음에 손상, 재평가에 대해 살펴봤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들 중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대비하시면 되고요. 그림 같은 걸 이용해서 적용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파트예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면서 CEO들은 보통 정말 일찍 일어난다. 성공한 CEO들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봤더니 독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로 빼놓지 않은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를 빼놓고서는 성공을 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세계적인 거부 빌 게이츠도요. 어릴 때부터 1년에 3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고 하고요. 대단한 독서광이죠.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경우에도 대단한 책벌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봐도요. 정조의 경우에는 젊고 유능한 문신들에게 1년에 100일 정도의 휴가를 따로 줘서 책을 좀 여유 있게 읽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었다고 하고요. 마크 주커버그의 경우에도 정말 책을 많이 읽는 독서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던 빌 게이츠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내게는 정말 많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거의 다 실현됐던 건 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 꿈이 없고 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교재, 어떤 교과서 그런 책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나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책 한 권도 분명히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다시 보고 싶다, 놓친 부분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